안녕하세요. 서울 세월형 플라자의 윤대영 센터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매일같이 42만 톤의 쓰레기가 발생해서 버려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서울 세월형 플라자는 이렇게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줄이고 재사용, 재활용하는 리사이클을 넘어서 디자인과 기술을 더해서 재활용, 업사이클 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 환경부와 서울시가 함께 공동 투자해서 2017년 9월에 개관했습니다. 매년 9월 6일은 자원순환의 날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개관한 서울 세월형 플라자가 이제 3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서울 세월형 플라자에는 3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다녀갔고 6만 5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체험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17개국 50개 기관이 넘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3년 동안 큰 성과에 힘입어서 환경부와 서울시는 재활용 산업과 교육문화 확산을 더욱더 크게 하기 위해서 이 세월형 플라자 옆에 더욱더 큰 시설을 짓고 또 더욱더 많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역 25개 구에 리앤업사이클 플라자라고 하는 재사용과 재활용을 함께하는 시민들의 재활용 센터를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020년에 우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라고 하는 재난을 맞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서울 세월형 플라자는 전면 폐관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40톤이 넘는 서울 시민들의 재활용 기증품을 재분류해서 처리하는 재활용 센터는 가동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교육이나 기업의 판매, 영업 활동은 온라인으로 제한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도 극복해야 되고 그것보다 또한 더 큰 전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기후 위기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순환경제 그리고 전환사회라고 하는 미래를 위한 고민들을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오늘 여러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재활용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을 보내주시면 서울 세월형 플라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계속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민자치문화센터 이원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서울연구원 김고운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원순환경제사회연구소 홍수열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네 분과 함께 재활용의 과제가 무엇인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 말씀을 듣기 전에 서울 세월형 플라자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방향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서울 세월형 플라자는 지난 3년간 시민들의 참여와 그리고 공간별로 적정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입주 기업들은 매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참여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이 세월형 플라자에 찾아와서 견학을 하고 재활용에서부터 세월형까지 보는 탐방 코스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모두 그동안 27만 명, 학생 교육은 6만 3천 명을 했고요. 국내외 여러 도시에서 17개국 50개 기관이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세월형 플라자는 처음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적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세월형 하우스도 의식주 놀이의 창작 프로그램을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식생활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워크숍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 친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요. 두 번째로 지하에 있는 소재은행에서는 소재 구조대라고 해서 소재를 해부하고 플라스틱을 회수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냈습니다. 이 교육 키트는 유네스코에서 공식 교육 과정으로 인정받아서 올해 9월부터 더욱 확대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꿈꾸는 공장인데, 이 꿈꾸는 공장은 전자제품 수리소의 기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진공청소기라든가 공기청정기 같은 배터리를 교체하면 충분히 2, 3년을 쓸 수 있는 제품들을 그냥 버리는 것들을 수리를 해서 다시 쓰게 만들어주는 것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제품의 설계도 함께하는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꿈꾸는 공장에서 만든 융합 프로젝트입니다. 버려지는 여러 가지 나무라든가 목재라든가 또 진공청소기의 부품들을 활용해서 생명의 근원인 꿀벌을 살리는 분봉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그리고 소방청에서의 요청,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도시를 살리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어냈다는 것, 그리고 못 쓰는 물건을 가지고 만들어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창작실이 있는데, 여기에는 주생활에 관련된 스스로 집에서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대기업과 함께 CSR 교육으로 진행을 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다. 입주기업들이 매출이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제조기업은 2017년에서 2020년까지 2배가 넘게 성장을 했고요. 서비스 기업들은 86%,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올해 2020년도엔 누구나 다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세월형 플라자 입주 기업들은 23%나 매출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체 200억이 넘는 전체 시장 규모는 200억이 넘는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입주 기업들의 매출 규모가 114억입니다. 세월형 플라자가 지난 3년간 이렇게 큰 많은 일들을 하고 성장을 해왔지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 많은 고민들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고 있는 과제는 보다 근본적으로 자원순환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고, 전문 연구를 축적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 순환 체제를 구축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 지하에 재활용 센터가 있지만 이 많은 기증되고 버려지는 물건들, 실생활에서 막 버려지는 물건들을 실제 제품과 서비스를 잘 만들어내는 일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재고나 유통 관리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오늘 아마 오신 전문가들 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말씀해 주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굉장히 낯섭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은 프로그램들을 직접 프로그램으로, 직접 대면으로 서로 부딪히면서 해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장애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모범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서 학교와 기업과 시민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도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그 재활용, 리사이클과 업사이클의 과제를 넘나드는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근본적으로는 폐기물 감축에 대한 그 전문적인 연구가 더욱 물론 일반 전문 연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재활용 플라자에서 보다 시민들에게 친화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 연구가 어떻게 실행될 수 있을 것인가, 플라스틱이나 포장이나 건축 폐기물이나 의류나 음식물 분야에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저희들이 연구를 실천화해 나가는 그런 과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장기 발전 과제로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서울시와 환경부와 함께 같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제2기 업사이클 건물 신축과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1기 건물, 이 재활용 플라자의 건물을 리노베이션하는 과제가 큰 과제로 있고요. 그리고 25개 구의 재활용 센터들을 건축해 나가는 그런 과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각 그 구와 시가 또 전국적으로 그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유통 체계가 잘 성립되고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 환경에 기여하는 그런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짧게 저희 재활용 플라자가 건물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이 도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을 어떻게 하면 줄이고 보다 더 나은 미래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출발을 지난 3년간 그 걸음을 해왔는데요.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저희들은 두 가지, 그러니까 복합적인 과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들이 주제가 다르고 또 내용을 다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긴 하지만 사실은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접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환경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오늘 그 전문가들을 모셨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씩 발제를 듣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은 저희들 5명이 지금 진행을 하지만 많은 시민들께서 온라인으로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분들은 의견과 질문을 보내주시면 나중에 저희들이 최대한 다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또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뉴딜, 기후변화 등 환경 이슈에 따른 우리 삶의 변화와 대처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드렸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재직 중인 윤순진입니다. 제가 오늘 특히 이제 여기 재활용 플라자에 와서 보니까요. 지금 저희가 있는 방이 폐기물로 새로 이제 제작한 그런 것인데요. 폐기물이었다는 느낌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랐고요. 또 아까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전에 제가 여기를 좀 공간을 둘러봤는데 요새 한 걸그룹에서 한복을 공연할 때 입고 나와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그 한복도 사실은
버려진 그런 어떤 재료를 한복으로 재탄생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폐기물이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가치와 또 디자인을 입혔을 때 새롭게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그걸 경험을 했었는데요. 이런 것을 포함해서 지금 환경 문제, 특히 이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것도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나 뵙게 된 게 코로나 때문이죠. 모두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여기 오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일회용품이 아니라 면으로 된 또는 뭐 리넨으로 된 그런 마스크를 끼고 왔다가 이 방송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지금 이 플라스틱 마스크를 끼고 있긴 한데요. 여하튼 우리 삶이 이런 코로나19를 비롯해서 기후변화 이런 문제하고 마주치면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그런 삶을 지속해서는 곤란하다. 이제는 정말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 준비해온 자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가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었고 무엇을 남겼나라는 저런 과거형을 쓰는 것이 사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 또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코로나가 확산될 우려가 굉장히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제 코로나19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특히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은 칭찬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교훈을 줬나 이 말씀을 미리 들고 나온 건 뭐냐면 제가 볼 때 이 코로나19가 그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있게 천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맞서서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환경 문제를 맞닥뜨린 이 상황에서 그런 어떤 그 대응의 역량들, 노력들 이런 것이 연계가 돼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 삶을 추스려 나간다면 아직은 여전히 희망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첫 번째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한국의 K 방역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리더십도 있고 팔로우십이라 그러죠. 우리가 시민들이 또 따르고 사실은 시민의 그 뭐라 그럴까요?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굉장히 충실하게 잘 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이 백신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연대와 나눔, 포용의 가치가 늘어나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었고요. 또 돌봄 노동 이런 게 중요하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혁신이 너무나 중요하고 단절과 파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 위기에 앞서서도 저희가 그런 모습을 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환경 역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개선된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특히 이제 수송 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면서 뭐 미세먼지라든지 CO2 배출조차도 줄어들었어요. 특히 이제 항공 부문이 많이 줄어들었고 가정 부문은 오래 머물다 보니까 조금 늘긴 했는데요.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식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미세먼지나 온실기체 배출 양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19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이 잠잠해지니까 자연이 되살아나는 그런 경험도 했고요. 그렇지만 또 유감스럽게 개도국에서는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밀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고 지금 아마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특히 최근에는 2.5단계라고 불리는데 이런 활동 속에서 경제가 너무나 위축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 또 전염병을 비롯해서 이런 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경제 활동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건가 그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결국은 생활 양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코로나19의 위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막 이런 두 개의 그 사파가 굉장히
지금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파로 많이 이제 회자가 됐었는데, 왼쪽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와 막 싸우고 있지만 뒤에 기후변화라는 더 큰 거인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아래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코로나19의 파도를 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어떤 위기적 국면을 경험하는데 더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그게 바로 기후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원인 물질은 온실기체, 온실가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온실가스는 사실은 화석연료와 같은 그런 에너지 소비에서 발생하는 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식생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육식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메탄의 문제도 있고, 또 농업 생산에서 농약을 많이 사용하면서 아산화질소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폐기물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산업혁명 이전에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280 ppm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5월 현재 417 ppm, 이게 아마 지난달일 거예요. 417 ppm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요, 가장 오른쪽 끝이 기준이 0인 게 언제냐면 1950년이에요. 그 이전에 80만 년 전까지는 300 ppm을 넘은 적이 없었지만 50년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산업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CO2 농도가 증폭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1.5도를 넘었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2도를 넘어서지 않기로 약속을 했고 더 노력해서 1.5도를 넘지 말자, 이걸 약속한 것이 2015년에 열렸던 제21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였어요. 사실 2도씨가 넘어가면 기후 위기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얼마나 강력하게 진행될지 사실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5도로 묶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1.5도만 되더라도 생물 종의 소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생명의 위협이라든지 재산의 손실이라든지 뭐 너무나 많은 그 경제 상황의 변화라든지 이런 변화에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1.5도 목표를 달성하려면 2050년까지 순제로라고 표현을 해요. 배출하는 것과 흡수하는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0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2050년이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10년 뒤인 2030년까지 2010년에 배출했던 이산화탄소량의 45%를 감축을 해야지만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에너지 소비나 이런 자원 소비를 줄이면서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을 늘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하고 사실은 기후 위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기후 위기가 뭐 화석연료 연소나 다양한 그 원인을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산림 면적이 축소되는 것인데요. 산림 면적이 축소가 돼서 이 CO2를 흡수할 수 있는 저장 역할을 하는 산림이 많이 없어지면 더욱더 그 온실 기체가 늘어나서 기후 위기에 직면하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서 산불이나 홍수나 가뭄이나 사막화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산림 면적이 또 축소되는, 그래서 서로가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가 장마를 경험을 했는데 54일 동안 지속이 돼서 이게 최장 기간이었다 그러고요. 지금 연이어서 태풍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기후위기하고 이 전염병 증가가 또 영향을 주고받는 게 뭐가 있냐면요, 전염병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일회용품을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다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메탄이 발생하고 CO2가 발생을 하고 에너지가 투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후위기가 심화되면 전염병이 또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나 병원균 같은 것의 활동성이 늘어날 수 있고, 지금 영구 동토층에 있었던 그런 그 바이러스나 균이 지금은 그 안에 얼어 있는 상태로 있다가 이게 해동이 되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산림 면적이 축소된 것이 전염병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왜냐하면 인간과 야생동물의 거리, 이격거리가 자꾸 좁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지금 서로 연결돼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바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방향. 그래서 이제 새롭게 나온 게 그린 뉴딜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갖고 오지 않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 위기, 경제 위기, 기후 위기, 이 3중의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바로 그린 뉴딜이다, 이렇게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후 변화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3대 요소를 식량, 물, 에너지 이렇게 해서 영어로 그것만 따서 웨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세 가지의 요소와 기후변화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식량을 생산하려면 물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이것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CO2가 배출되면서 또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식량, 물, 에너지 공급이 또 굉장히 그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이런 상호 연동되어 있는 관계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그린 뉴딜이 등장을 했는데 왜 그러냐? 이 경제 위기, 경제 그 침체 국면에서 새롭게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그런 회색 경제 성장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에는 그린 뉴딜, 새롭게 경기를 부양하더라도 그게 환경 친화적이라야 되고 기후 위기를 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기후 위기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와 기후위기는 굉장히 많이 유사성도 있는데요. 발생이나 영향이 지구적인 규모라는 것도 있지만 이런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가난한 사람들, 사회 경제적 약자가 훨씬 더 심각한 위기적 상황에 놓인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후 위기가 심화되면 훨씬 더 그런 상황들이 아주 열악한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기후 위기, 불평등 위기, 이 3중의 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새롭게 등장한 그린 뉴딜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느냐? 사실 그린 뉴딜은 정부 정책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뉴딜이라는 것 자체가 정부의 투자 정책이 바뀌는 거였죠. 재정 정책이 바뀌는 거였고 그런 정부나 기업의 역할이 있는 반면 시민들이 또 변화되고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크게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발적으로 좀 소박하게 살면 좋겠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소비자로만 머물렀다면 이제는 생산자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 되도록이면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면서 폐기물도 덜 배출하고 에너지도 덜 소비하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비용을 제대로 부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폐기물에 대해서도 배출 비용을 제대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프로슈머라고 이야기하는데 소비자와 생산자가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에너지 농부로 우리가 바뀔 필요가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에너지 전환,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전환 의지를 가진 대표를 선출을 해야 된다. 민주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시민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권한은 또 책임은 우리의 대표자를 잘 선출하는 거죠. 저는 정치적으로 그런 투표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대표로 선출을 해서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게 하고 또 그들을 우리가 시민의 관점에서 계속 감시 감독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내야 되는 거겠죠.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녹색 소비입니다. 착한 소비, 또 화폐 투표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아까 정치 투표를 말씀드렸지만 화폐 투표란 매일매일 할 수 있습니다. 정치 투표는 3년에서 5년, 그러니까 4년이나 5년 만에 한 번 하지만 이 경제 투표, 화폐 투표는 매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하느냐, 어떤 식으로 소비를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폐기물 배출이 적고 에너지 소비가 적고 또 우리 근거리에 있는 물건들을 사주고 이런 소비가 착한 소비이자 그 경제 투표를 잘하는 화폐 투표를 잘하는 시민의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과다 포장된 거 사용하지 않기 또 그것을 우리가 그런 기업을 좀 더 지지해주기 이런 게 화폐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환경에너지 시민단체를 후원하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인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생계 걱정하지 않고 우리 사회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전 지구를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할 때 그들을 후원하고 이런 활동에 시민 스스로 참여하고 또 만약에 기존의 단체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스스로 만드셔도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4가지가 우리가 좀 더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그렇게 제안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순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 저희가 그 코로나19와 재난사회 공공기관의 운영 방향성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시민자치문화센터 이원재 소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윤 교수님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이 어렵고 많은 내용을 어떻게 다 하시나 했는데 정확하게 1초까지 시간을 맞추셨어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지금 감탄을 하면서 저도 긴장감을 가지고 시간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저한테 이야기했으면 하셨던 내용은 저는 뭐 여기 재활용 전문가라든지 뭐 환경 전문가는 아닌데 이제 아마 최근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런 공공기관의 운영 아마 주로 이 가로 안에는 저는 이제 주로 거버넌스 협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으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할 텐데요. 앞에서 뭐 기후위기 관련돼서는 워낙 훨씬 저보다도 전문가시고 얘기들 해주셨어요. 지금 뭐 많은 시민들이 저희가 체감하고 있죠. 저는 이제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재난사회라고 사실 좀 생각합니다. 재난사회라는 건 이제 재난이 일상화된 사회인 거죠. 우리가 어쩌다 재난이 오는 게 아니라 일상화된 사회인데 그걸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많은 과학자들이나 시민사회 뭐 환경운동가들 수십 년 전부터 경고했으나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다가 이제 거의 모든 한국 미디어들이 받아들일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장마 때 장마도 장마지만 장마가 이제 지금도 또 태풍이 지나가고 오고 있다고 하지만 쓰레기 섬이 된 전국의 모습들을 이제 항공사진으로 본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번 장마 때 가장 유행했던 문장인 것 같습니다.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다. 이렇게 이제 환경운동가들이 이야기했었는데요. 이제는 아마 이 얘기를 작년에만 했어도 사람들이 좀 과한 거 아니냐 한국 분위기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 아까 윤 교수님이 코로나19가 무엇을 남겼나 말씀대로 좀 진행 중이지만 적어도 확실히 남긴 게 있다면 한국 사회에서 이런 재난과 기후위기의 일상화를 받아들이게 된 게 가장 큰 지금까지 현실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6, 7개월 전만 해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상을 보낼 거라 상상하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런 기후위기 그다음에 또 잠시 후에 말하겠습니다만 우리의 삶을 둘러싼 지구적인 많은 위기들이 우리가 이제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은 것들 뭐 장마라든지 뭐 태풍이라든지 뭐 심지어 지금 뭐 그 수많은 산불들 지구적으로 지난 호주 산불에 이어서 최근에도 지금 계속 많은 산불들에 대해서 이런 기후위기의 연결성들을 받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단순히 이게 기후위기라고 불리지만 기후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뭐 기후위기와 관련된 수많은 재난들이,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기술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재난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지구와 자연과 인류에 대한 존재론까지도 질문받을 정도예요. 그리고 최근에 뭐 인류세라는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많은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인류세라고 말할 정도로 인간이 사실은 뭐 아주 짧게는 고도산업화, 현대자본주의가 되면서 지난 100년 사이에 사실은 인간이 그 지구의 수많은 역사 중에 불과 100년 사이에 지구의 존재에 위협을 줄 정도의 그런 이제 삶의 스타일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굉장히 존재론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의 어떤 생과 사를 가를 정도의 그런 중요한 쟁점이 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뭐 사실 지금은 뭐 조금만 검색해보면 기후에 관련된 수많은 경고들, 위협들 이야기되고 있고 이게 그냥 어떤 추측이 아니라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많이 제시되고 있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까 뭐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부연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사실은 다시 우리를 포함해서 공생하고 공존하기 위한 삶의 방식을 만드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경고가 실질적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재난사회라는 게 기후위기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다 아까 이제 윤 교수님도 연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뭐 코로나19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사실 인간의 문명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자연을 대상화하고 자연과 인간을 구분짓고 인간이 모든 걸 다 우리가 그런 만물의 영장이다 뭐 이런 용어들 어렸을 때부터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지구 전체 가장 뛰어난 지적 존재이고 마치 우리가 굉장히 큰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엄청난 기술 발달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거라는 그런 인간의 좀 오만함 혹은 아니면은 그 주관적인 판단들이 사실은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고 생태계가 그것들의 위기로 다가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인류세 이야기도 했고 뭐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종의 우리가 했던 일들에 대한 부메랑이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 자체의 생태계 전체 이 행성적 환경들을 우리가 인간이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인간의 힘이 커진 거고 그 힘에 대한 책임을 이제 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도래한 것이죠. 상단 맨 왼쪽 위에는 이제 코로나19에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 예술가가 작업한 퍼포먼스입니다. 뭐 저 한 장면이 한국의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는데 우리의 지금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 퍼포먼스지만 그리고 실제 저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죠. 그리고 이런 슈퍼바이러스나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우리가 뭐 인수공통이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인간의 우리가 먹는 방식, 살아온 방식들이 이제 이런 것들의 재난으로 돌아오는 것이고요. 그 옆에 있는 사진은 뭐 먼 미래가 아니라 사실 이게 예전에 뭐 SF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장면이었다면 지금 환경운동단체 캠페인인데요. 우리가 저런 뭐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다음 세대들에 대한 뭐 툰베리의 경고처럼 다음 세대들의 삶에 대한 환경이 저렇게 나빠지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고요. 아래쪽 왼쪽에 있는 거는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든지 기술 발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GNR 혁명이라고 말하는 유전자라든지 나노 기술 그리고 로봇 기술, 뭐 AI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인공지능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이것도 인간이 개발한 기술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기술 발달들의 결과가 결국 어떤 우리의 편리함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렇게 재난이 됐고 심지어 아까 이제 윤 교수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재난도 불평등하다 하죠. 사실은 재난은 가장 불평등한 순간을 보게 되는데 기술도 기술 결정론자들처럼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본주의 안에서의 계급과 어떤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기술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통제되고 협의될 수 있는가라는 게 중요한데 지금 그렇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환경 문제는 그래도 그 어떤 세계적인 그 테이블 국가 간의 어떤 그 리우 협약이라든지 이런 지속 가능성 이런 그나마 논의가 되고 있다면 기술은 사실은 훨씬 많은 국가 간의 경쟁 비밀 경쟁 이런 걸 통해서 기술 개발이 막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민주적인 절차, 사회적 통제 방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폭주됐을 때 우리가 무슨 핵폭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재난사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또 고령화라든지 이런 인구 문제들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령화가 기술 결정론자들에게는 영생처럼 굉장히 인간의 소원을 해결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사실은 현실에서는 장기 밀매가 이루어지고 또 그 의료를 둘러싼 어떤 굉장히 큰 자본주의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어떤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이런 것들이 이 재난 사회를 둘러싼 우리의 지금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우리의 삶의 전면화된 위기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이런 기술이라든지 우리 어떤 인간의 욕망 이런 것들이 성장주의로 불과 뭐 그 한국 사회로 본다면 너무 짧은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자연의 파괴부터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전면화된 위기가 성장주의와 발전주의 이런 것 속에서 이루어졌고요. 그걸 통해서 어떤 우리의 관계망들이 많이 해체됐습니다. 이웃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동체라든지 또 인간 간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저한 자본주의적 경쟁 체제 안에서 관계들이 소멸됐고 지금 우리가 그걸 깨닫고 있는 거죠. 그 관계가 있을 때 몰랐는데 소멸되고 나니 우리의 삶의 일상에 굉장히 중요한 안전망이었다는 걸 깨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거를 뭐 마을 만들기라든지 어떤 뭐 공동체 복원을 위해서 또 이제 많은 자원들을 사용하고 있죠. 뭐 업사이클링 재활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연과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굉장히 손쉽게 파괴한 다음에 훨씬 많은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의 구조 전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인간의 삶의 전반에 뭐 일자리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좋은 삶이 아니라 일상의 위기로 다가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걸 오늘 주제랑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접근해왔던 공공자원이라는 것들을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재활용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훨씬 본질적으로 이런 공공자원들이 우리가 그동안 그냥 공공자원을 도구화하고 가져다가 어떤 경쟁과 발전의 도구로만 사용했다면 그것이 아니라 재난사회에서의 사회 변동의 위기에 대응하고 기후위기라든지
경쟁적인 기술 발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적 유산이죠. 그러니까 꼭 헤리티지처럼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인간 우리가 모두 유적 존재고 축적된 그 인류의 삶의 문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어라든지 삶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재구성하고 이어갈 것인가. 도시와 커뮤니티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 뭐 가족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 어떻게 우리가 다시 문화적 유산을 축적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 인간이 저질렀던 일이고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시민성, 뭐 생태 문제라든지 민주주의 문제라든지 또 아까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윤 교수님도 대안 중에 얘기했지만 되게 정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네요. 정치가 우리가 그냥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정치 그리고 의사결정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체 형성과 연결되어져 있고 이거는 사실은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냐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자원 사용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또 기본소득 같은 것도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공공자원을 사용하는 방식 가치, 우선순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깊은 논의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생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기존처럼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 혹은 이제 좀 과거로 가면 어떤 사회주의의 국가 소유 뭐 이런 것들이 이분법을 넘어서서 시민들이 가치와 협력을 통해서 자원을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많은 고민과 방식들이 이야기되고 있고 실험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커먼즈라는 것들을 이제 요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커먼즈를 단순히 물질적인 거나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 어떤 감각과 감성까지도 연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말씀드렸던 공동자원들, 어떤 역사적 공동자원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국가나 뭐 커뮤니티나 지구적 행성적 차원의 공동자원들을 사용하는 것, 그걸 또 시민들의 힘이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법제도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공통 감각, 감각이 바뀌어야 돼야겠죠. 우리가 지금처럼 감각처럼 편리함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개인의 욕망만을 존중한다면 사실은 편리함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자원의 소멸 또 이런 것들을 만들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접근하는 태도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뭐 동물권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오늘 이 장소인 뭐 재활용, 뭐 자연 친화적인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도 이런 것들이 바로 저런 감각들이 우리에게 생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채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의 이제 감각들이 변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 맞는 사회 변동이라든지 우리가 스스로 좀 실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실은 그 개인들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사회적 제도와 사회적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체도 연결되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거버넌스라고 이야기하죠.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말하는 협치를 통해서 이런 룰 브레이크라고 하죠. 규칙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규칙이 좀 더 깊은 수기민주주의, 협력, 거버넌스 이런 것들 속에서 작동돼야 지금까지 말한 것들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뭐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최근에 뭐 브라질이나 미국이나 이런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되게 이제 그 민주주의의 중요성들을 또 비교하거나 깨닫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뭐 한국도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굉장히 그 많은 과제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 부분에서 거버닝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거버닝들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많은 진도들이 나왔죠.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가 민선 5기부터 대표적으로 거버넌스, 수기민주주의나 사회혁신이나 거버넌스를 강조했고 그런 많은 실험적인 공간들이나 사업들이나 공공 서비스들이 진행됐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6가지 정도 이제 제안을 뽑아봤습니다. 지금 거버넌스가 좀 더 잘 작동되기 위해서 때 첫 번째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삼가 도시 전체를 놓은 어떤 행정의 편이나 행정의 개선 수준이 아니라 행정혁신 수준이 아니라 삼가 도시의 성찰과 전환적 삶이라는 것의 질문으로 거버넌스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 시간 정책 같은 거, 우리 사실 뭐 이 환경 문제, 생태 문제가 대표적입니다만 사실
늘 급하게 빨리빨리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빨리빨리 한 건 다 나중에 지불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든지 간에 그 비용을 대가를. 그래서 사실은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좀 긴 시간을 놓고 우리를 성찰적으로 삶과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제도도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시민주도적인 어떤 행정 공급, 어떤 권력 어떤 탑다운식의 이런 행정과 제도를 좀 극복하고 시민력, 시민주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자원 전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거버넌스 방식으로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아니라 사실 일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제도 자체를 개혁하고 혁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원재 소장님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곧 이어서 다음 네 번째로 해외 사례를 통해서 본 재활용과 순환경제 전략 이라는 주제로 서울연구원의 김고은 박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서울연구원에서 지금 재활용 관련 정책과 그 계획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김고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과제 여기 와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가 지금 서울시가 이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재활용으로만 만들어진 세계 최대 규모의 시설인 재활용 플라자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공간 하나만 가지고 재활용을 붐업할 수 있느냐라는 고민을 하면서 2030년 좀 장기적으로 서울시가 재활용과 그 자원순환 전반에 좀 연결에 대한 거를 좀 계획을 세워보자라는 과제를 지금 수행하고 있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과제가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이제 완결된 게 아니라는 점을 좀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걸 또 반영해서 과제를 좀 더 잘 수행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과제를 하면서 처음에 맞닥뜨린 문제는 재활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였어요. 재활용 플라자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하고 시민이 왔을 때 되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한다는 재활용이 뭐지? 그리고 그 말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글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타이핑을 해보셨으면 아마 밑에 빨간 줄이 쫙 뜨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재활용이라는 용어는 사실 이제 영어로 업사이클 내지는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순 우리말로 만들어서 이제 표현하게 된 건데, 이거는 공공기관이나 연구자가 만든 게 아니라 처음에 이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원래는 재활용 플라자로 만들어졌어요, 이 공간이. 근데 이 공간의 이름을 시민 공부를 했는데 시민 의견에서 나온 게 재활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국립국어원에 그 시민들이 같이 만드는 국어 사전에도 등재가 될 정도로 업사이클링에 우리말로 이제 표현이 돼서 쓰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직까지 좀 어색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서의 그 세와 활용이라는 그 두 가지 말이 이제 좀 섞여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영어로도 up이라고 하는 뭔가를 올리는 것, 그러니까 가치가 향상되는 거죠. 그리고 cycle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더 이상 쓰지 않거나 쓸 수 있는데도 좀 버려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게 만약에 이런 업이나 새로운 활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쓰레기로 버렸을 건데, 거기에다가 새로운 어떤 용도를 부여하거나 디자인을 넣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그 결합된 것을 재활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사실 그래 그런 거 되게 괜찮은데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 안이 좀 복잡해요. 저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군가는 그걸 버리는 걸 해야 돼요. 내놔야 되고, 그 내놓은 거를 누군가는 또 가져다가 뭘 만들어내야 돼요. 아이디어를 고민해서.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들어가야 되고, 또 그걸 가지고 실제로 그 자원을 가지고 뭔가를 제작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작된 걸 가지고 또 누군가는 그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버리고 내지는 내놓고 가져와서 제작하고, 또 그 제작한 걸 소비하고 향유하는 활동이 되게 다단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활동이고, 우리가 경제활동으로 보면 산업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활동이고, 또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치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가치가 다 그 안에 들어있는 아주 그 다차원적인 그런 것이 재활용의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재활용 플라자 내지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게 자원순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재활용이 잘 되려면 재활용을 위해서 누군가는 물건을 원활하게 내놔야 되고 그걸 가지고 누군가는 아주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용도를 만들어내야 되고 또 그거를 우리가 쓰고 즐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과 문화가 같이 결합되어야만 재활용은 그 자체로도 되게 즐겁게 우리 일상이 될 수 있다. 아까 윤순진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활 양식이 바뀌는 경험이 산업과 문화가 같이 결합됐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저희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었고, 아, 이게 그냥 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야지 잘 될 문제겠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그리고 이게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어떤 사회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 좀 미래의 목표를 세울까라는 걸 고민을 하다 보니 그 지금 전 사회적으로 가장 이제 좀 각광을 받는 개념 중에 하나가 순환 경제라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자원 순환, 폐기물 처리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물건을 쓰고 그걸 버리는 과정에서 나온 걸 다 처리하는 거를 이제 자원 순환이라고 했었는데 순환 경제는 뭐냐면 생산 과정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더 잘 순환돼서 우리 사회 내에서 계속 머물면서 다시 쓰이는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이 과정을 기획하고 디자인과 생산과 유통과 소비와 수집과 재활용이 다 결합돼서 흘러나가는 것이 순환 경제의 모습이라고 보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거는 제 뒤에 말씀해 주실 홍수열 소장님이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째로는 우리가 계속 그 석유를 채굴해 가지고 그 석유로부터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경제를 돌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플라스틱을 가지고도 그 다음에 새로운 용도로 안전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경제 체계가 있다면 새로운 석유 자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또 플라스틱 오염도 방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그걸 만드는 사람들, 처리하는 사람들,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의 직업이 생기게 되고 그들에게 소득이 보장이 된다면 경제도 똑같이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잡히는 걸 의미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내놓는 쓰레기를 외부에 의존하거나 돈을 주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는 우리가 그대로 자원으로 도로 쓸 수 있는 지역자원 순환 완결형의 그런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과연 우리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현재의 재활용 플라자의 모습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재활용 플라자가 이제 전 세계 유례 없이 제일 재활용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시설이라고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안에 많은 시설과 기능이 다 완비가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그 안에서 좀 강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걸 좀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 제일 강조가 되어 있는 거는 디자인적인 측면들은 되게 강조가 되어 있었고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것들은 그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자원순환이라고 생각하는 서울 시민들이 내놓는 재활용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재활용으로 돌려놓는 과정에 대한 흐름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재활용 플라자의 많은 일들이 입주 기업들은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생산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거에 반해서 재활용 플라자의 나머지 기능들은 교육이나 전시 프로그램 위주로 좀 많이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뭐 구분이 돼 있다 해서 나쁜 게 아닌데 그 디자인과 생산, 제조, 유통 그다음에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부분들이 좀 더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면 좋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한다면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좀 해외 사례에서 좀 저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여기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그 최초의 재사용 매장이라고 재사용 백화점이라고 얘기하는 곳인데요. 스웨덴의 리투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조그만 도시에 있는 재사용 백화점인데요. 여기에서는 그 재활용 플라자랑은 좀 다르게
그 에스킬스투나 시민들이 내놓는 다시 쓸 수 있는 재활용 가능 자원을 가지고 그 매장에 있는 입주 기업들이 디자인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또 판매하고, 아니면 그걸 가지고 수리를 하고 다시 판매해가지고 시민들이 그걸 다시 돌려놓는, 사회경제 체제로 돌려놓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갖춰져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또 특이할 점은 재활용 플라자처럼 교육이나 이런 기능들도 있었어요. 근데 재활용이라는 산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복잡하고 뭔가 생산과 디자인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되는 그런 산업인 만큼 좀 새롭게 이 재활용을 할 만한 사람들을 육성할 만한 전문기관들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요. 여기 리투나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그 고등학교나 대학교랑 연계해가지고 그 인력들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외부에서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안에서 잘하고, 외부에서 와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좀 도와주면서 이 자원수나 완계량의 그림들을 좀 맞춰나가는 것, 그러니까 좀 유기적인 연결과 협력 관계가 잘 돼 있는 것들이 좀 인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이거는 외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 에스킬스투나 시민들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재활용과 재사용과 재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느냐인데요. 에스킬스투나 도시에 리투나 그 매장으로 가기 위한 수거 지점이 3군데가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저기로 가져와 가지고 쓸 수 있는 걸 갖다 놔요. 그럼 거기서 수거해 가지고 매일 그 쇼핑몰 바로 옆에 있는 재활용 센터로 가지고 와서 선별을 한 다음에 쇼핑몰 안에 있는 입주 기업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는 되팔 수 있는 건 바로 되팔고,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하는 그런 순환 체계가 되게 잘 돼 있었다는 게 좀 인상적이고, 그 과정에 시의 수거 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동원이 돼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페이지를 넘기는 게 쉽진 않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인상적인 측면들은, 여기가 2015년에 운영을 시작했는데 2018년에 손익분기점을 달성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순수익을 좀 많이 낼 걸로 기대를 했는데 코로나가 닥쳐서 자기들도 상당히 좀 어려워하고 있다. 이제 저희도 가지를 못했지만 현지 통신원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수익을 어떻게 내느냐 봤더니 판매한 금액을 일정 부분을 그 시에서 여기서 운영을 하는데 수수료를 시의 그 운영 주체에게 다시 주고 있고요. 매장 임대료라든지 공간을 지금 교육과 체험 공간으로 재활용 플라자는 사용하고 있는데, 컨퍼런스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의 공간 대여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여기를 지원해가지고 운영하고는 있지만, 여기도 순환경제의 하나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공간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좀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인 파리에 있는 라 레시클레리라는 그 민간이 운영하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그 파리의 관광 정보를 찾아보면 간혹 나옵니다. 자원순환 정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관광 정보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가 상당히 예쁘고 나름대로 잘 꾸며진 카페이자 레스토랑이에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여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원순환을 딱히 되게 크게 교육한다고 주장하지 않지만, 자원순환에 관한 걸 여기 오면 다 체험하고 느끼면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3의 공간으로 자리가 잡았고요. 특히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 공간에 있는 모든 가구나 이런 것들이 다 재활용된 가구들이에요. 카페나 레스토랑에 있는 것들. 그리고 수리공방이 있는데, 수리공방은 회원제로 운영되면서 그 비용을 낸 사람들만 쓰는데 이제 뭐 시민들이 접근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또 재밌는 건 농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버려진 그 도시철도를 재생해서 농장을 만들고, 그 농장에서 계란이나 이런 걸 시민들이 생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판매하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순환이 뭐냐, 순환은 이거야 라고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뭘 한번 해보면 이렇게 뭔가가 돌아가는구나 라는 게 바로 느껴질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다는 게 인상적이었고, 특히 재밌는 건 여기가 민간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가면 이번 달에 우리 이 레시클레리에서 순환시키고 수리한 게 얼마입니다 라고 그걸 항상 이렇게 내놔요. 재활용 플라자도 좀 그런 측면을 통해서 시민들이 내가 여기 와서 이걸 하면, 여기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만큼 우리 사회에 뭔가 자원이 순환되고 돌려놓는 게 있구나라는 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하는 작업들, 그런 것들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여기도 나름의 이익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유명한 대기업이 여기 지원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 우리도 유명한 대기업들이 많은데
대기업들이 많은 그 자원순환에 문제가 되는 생산품들을 내놓고 있죠. 플라스틱을 생산해서 이익을 보고 세제를 만들어서 이익을 보는데, 그런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자원순환 문화 활동에 후원을 하고, 그 후원 활동이 시민들이 좀 더 자원순환 문화를 향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걸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플라자는 좀 제가 말씀드렸던 레투나나 그 랄 레시클레리의 모델을 좀 참고해서 좀 더 시민들이 많이 찾고 문화를 느끼면서도 긴 말 하지 않더라도 순환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 사례는 그냥 그 경기도에 있는 업사이클 플라자인데요. 이거는 지금 서울시가 만들려고 하는 자치구 단위의 리앤업사이클 플라자라는 공간에 대한 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됐습니다. 이거는 작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자원순환과 카페와 그 다음에 시민들의 교육체험 공간이 한 공간에 들어있어서 한눈에 시설을 보고 느끼고 즐거운 그 여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기획되고 있다는 측면이 좀 좋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 계획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례를 연구함을 통해서 산업과 문화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울시가 30년까지 좀 더 장기적으로 재활용 산업을 자원순환과 연계해서 나가는 그런 전략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제 이야기는 좀 끝맺으려고 합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만들고자 하는 자치구 단위의 리앤업사이클 플라자는 아까 센터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재활용 센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될 수도 있고요. 자치구가 운영의 주체이기 때문에 자치구가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바라는 거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재활용뿐만 아니라 재사용과 재활용과 재활용이 굳이 구분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시민들이 누리고 향유하고, 또 그걸 통해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원순환 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창출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고용해서 우리 경제 체계 안에서 자원순환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시민들이 좀 더 그게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리앤업사이클 플라자만이 아니라 서울 재활용 플라자도 그 리앤업사이클 플라자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가지고 오면 그 답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서울 재활용 플라자에서 지원할 수 있고, 또 서울 재활용 플라자가 좀 더 공간이 많고 여유가 있으니까 지역에서 해보고자 했던 어떤 플라스틱을 새롭게 만든다든지 그런 실험들을 재활용 플라자에 가져와서 해볼 수 있는, 보다 숙련되고 고도의 심화된 자원순환과 문화의 혁신 공간으로 재활용 플라자가 앞으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고은 박사님, 해외 사례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향후에 우리 서울시가 해나갈 그 계획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발제의 마지막은 코로나 시대 자원순환 과제, 순환 경제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자원순환경제사회연구소 우리 홍수열 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수열 소장입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에 한정하지 않고 지금 자원순환 일반의 현황과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도전 과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환경제는 자원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투입과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된 경제체계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질의 순환 흐름이 완벽하게 구현되는 것은 우리 혈액의 순환입니다. 그래서 자원순환 산업을 정맥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가 대두된 것은 자원고갈의 문제가 핵심 문제가 되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 BOECD 국가들의 경제 성장이 지속화되면서 전 세계적인 자원 공급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원의 가격이 상승하고 자원 가격 상승에 따른 실질 가격이 상승하면서 산업계에서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 스스로가 순환경제 이행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순환경제에 앞장서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원의 양은 약 840억 톤이 됩니다. 하지만 재생 자원의 공급량은 84억 톤에 불과합니다. 자원 소비량의 90%를 천연 자원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 고갈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순환 경제를 통한 재생 자원의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한국은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쓰레기 대란이 언제 어느 시점에서 터지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을 하고 있고요. 쓰레기 처리 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갈 곳을 잃은 쓰레기가 전국적으로 투기되는 현상이 이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순환경제 이행이 필요하고요. 순환경제 이행을 위해서는 인간의 의도적 노력에 의한 모든 부분에서의 재설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생산과 유통, 소비, 배출 전 단계에서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플라스틱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의 문제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문제이고요. 결국은 플라스틱 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아지는데 이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적정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지난 65년 동안에 플라스틱 사용량은 약 200배가 증가를 했고요. 앞으로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989년 이후로 이미 플라스틱은 부피 기준으로 인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질로 등극을 했습니다. 앞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좀 힘드네요. 플라스틱 쓰레기의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65년 동안에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의 평균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고 2016년 현재도 플라스틱의 평균 재활용률은 12%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25%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해마다 2억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2040년이 되면 4억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바다로 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은 1,100만 톤입니다. 2040년이 되면 3천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다에 축적된 플라스틱 쓰레기 양은 1억 5천만 톤인데 2040년이 되면은 6억 5천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재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소비자 실천을 강조하는데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비자 실천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실천을 넘어서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소비자 행동이 시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소비자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인프라의 구축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회 경제적인 인프라 구축과 시스템의 변화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제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없는 소비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쓰레기 없는 소비를 위해서는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매장들이 전국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되고요. 포장재 없는 온라인 소비 모델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일회용품 없는 소비 모델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포구 망원시장 인근에 있는 알맹 상점이 되겠습니다. 전혀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벌크 제품들을 판매를 합니다. 소비자들이 집에서 자기 용기를 들고 가서 필요한 만큼만 소비를 함으로써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제로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룹 시스템입니다. 온라인 소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회용 포장재가 전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소비라고 해서 포장재 쓰레기 발생량이 반드시 증가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역발상적인 접근을 통해서 온라인 소비의 특성을 이용해서 재사용 용기만을 사용함으로써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이든지 온라인이든지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즉 벌크 제품의 판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들이 필요하고, 이렇게 이것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의 노력, 그리고 생산 단계에서의 생산자 노력이 같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소비 모델로 가기 위해서는 일회용기가 사용되는 각 영역들, 즉 배달 음식이든지 장례식장이든지 행사장에서 일회용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편리하게 그리고 위생적으로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고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회용기를 대여해서 세척해주는 전문 산업이 만들어져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미 트래시 버스트즈라고 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에서 다회용기를 행사장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대여해 줌으로 인해서 일회용기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 행사, 축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에 따라서 얼마든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사용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오프라인의 다양한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정에서 나오는 양질의 중고품은 당근마켓 등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의 활성화를 통해서 중고품 소비가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중고품의 소비 그리고 기업의 재고 물품들의 경우에는 공공 재사용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의 차원에서 재사용 소비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죠. 김고은 박사님이 예시로 든 스웨덴의 리투나 매장 같은 것들이 한국에 도입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공공의 재사용 인프라 확대와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장의 현대화, 세련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중고품, 취급 물품이 백화점 형태로 다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스웨덴의 리투나 매장이나 일본의 중고품 매장들은 이런 기능들을 이미 구현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기능의 복합화가 필요합니다. 재사용 업사이클 센터 혹은 리앤업 플라자의 인프라 확충들을 통해서 중고품의 판매와 업사이클 제품의 판매, 수리 수선 문화의 서비스의 제공, 업사이클 자원순환 관련된 체험, 교육, 이런 모든 기능들이 한 개의 공간에서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복합화된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리앤업 사이클 혹은 재사용 업사이클 센터가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인데요. 결국은 재활용품을 얼마나 많이 정확하게 모을 것인가의 문제가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재활용품의 특성 그리고 재활용품이 배출되는 배출원의 유형에 따라서 적합한 다양한 분리배출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획일화된 접근법만으로는 재활용품을 충분하게 정확하게 모으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는 일반 분리배출 체계와 특별 분리배출 체계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상시적으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경우에 선별장에서 선별할 수 있는 품목만을 어떻게 잘 모을 것인가에 대해서 단독주택가, 아파트, 농촌 등의 배출원 유형에 따라서 적합한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분리배출 하더라도 선별장의 물리적 한계에 의해서 선별하기 힘든 재활용품의 경우에는 일상 분리 배출 체계가 아니라 그게 품목의 특성에 맞는 특별한 분리 배출 체계가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즉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이라 하더라도 부피가 작은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선별장에서 물리적으로 선별하기 힘듭니다. 이런 부피가 작은 재활용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분리 배출을 잘 한다라고 해서 재활용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피가 작은 재활용품은 이것들만 따로 모을 수 있는 거점형 분리 배출 체계가 필요하고요. 이런 거점형 분리 배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거점을 어디다 설치할 것이냐, 거점에 설치되는 쓰레기통은 어떤 기능들을 구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들의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또한 소비자들에게 분리 배출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충분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분리배출 정보 제공 시스템도 구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뭐 성남시의 자원순환 가게라든지 무인 해수기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양한 곳에서 실험되고 있는 쓰레기통의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순환 완결형 구조가 필요합니다. 즉 쓰레기가 배출되는 곳에서 재활용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비자가 직접 재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소비자가 분리배출하더라도 서울의 경우에 서울시 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해서 도시농업과 연결하든지 아니면 업사이클 산업을 통해서 서울에서 제품이 소비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필요하고요. 서울시 밖에서 재활용되더라도 거기서 재활용된 제품을 다시 서울시가 구매함으로 서울시에서 배출된 쓰레기가 결국은 서울시 내에서 소비되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친환경적인 순환고리가 되겠죠. 수서역에 있는 LH단지 아파트입니다. 발생은 퇴비화 기계를 통해서 아파트에서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를 아파트 내에서 퇴비화를 한 후 아파트 텃밭에서 퇴비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퇴비는 도시농업에 제공을 함으로써 서울시 내에서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성남시 사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에서 배출된 폐비닐을 비닐 전문 재활용 업체에서 가로수 보호판으로 재활용 제품으로 만든 후에 성남시 가로수에 다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에서 배출된 비닐을 다시 성남시에서 재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순환 완결형 구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업사이클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업사이클 문화와 업사이클 산업을 활성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탈플라스틱 사회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탈플라스틱 사회로 가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줄일 수 없는 플라스틱은 어떻게 재활용할 것이냐, 플라스틱을 줄인다면 플라스틱을 사용을 아예 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플라스틱을 좀 더 친환경적인 재질로 대체할 것인가, 재질을 대체할 경우에 종이 등의 아예 다른 재질로 대체할 것인가, 아니면은 바이오나 생분해 플라스틱처럼 좀 더 개량된 플라스틱으로 대체할 것인가, 재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재활용이 잘 되는 재질로 개선할 것인가, 아니면 재활용이 잘 되는 체계를 개선할 것인가, 재활용 체계를 개선한다라고 했을 때 전문적인 재활용 시설로 모아서 전문적으로 재활용하는 집중형 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아니면 프레셔스 플라스틱처럼 배출원에서 소규모로 배출자들이 스스로 재활용을 하게 하는 분산형 체계로 갈 것인가, 다양한 길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다양한 로드맵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를 고민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재질 대체와 관련해서 생분해 플라스틱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다양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리기는 힘들고요. 생분해가 진짜 그 말 그대로 자연 환경에서 분해가 잘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논란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생분해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플라스틱 문제를 마치 해결하는 대안이 되는 것처럼 플라스틱 문제를 왜곡하는, 우리에게 착시를 주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분해 플라스틱은 그 기능이 적정하게 작동할 수 있는 곳에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고요. 플라스틱은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자원순환에 대한 우리 순환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홍소영님 말씀을 많이 듣게 되는데, 우리 사실 오늘의 재활용 플라자의 지금 전환 사회, 재활용의 미래를 말한다라는 포럼이 굉장히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화두를 던지면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제를 도출하고 또
방향을 한번 잡아보는 그런 라운드 테이블이기 때문에 오늘 쭉 네 분이 이제 그 준비해 오신 그 시민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과제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부터는 사실 뭐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혹시 발표 중에 그 좀 놓친 부분이 있다든가 네 분의 발표를 들으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한번 짚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이 있긴 하지만 제가 준비한 질문은 이제 사전에 준비한 거였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뭐 질문을 드리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뭐 말씀을 생략하셔도 좋고 또 더 나은 중요한 것을 짚어야 되겠다 그러면 또 그걸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혹은 또 다른 발제자에게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윤순진 교수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이게 이제 그린 뉴딜 정책, 원래 그린 뉴딜이 정부에서 중요한 과제로 이제 지금 발표를 했고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제 그 환경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동시에 그 환경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담겨져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경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시민들도 그런 게 의문이거든요. 경제는 성장시켜야 되겠고 환경도 보호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아마 일반 시민들도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큰 거시적으로 봤을 때 기업이나 정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은지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 것인지 또 시민들이 단순하게는 나는 에너지를 좀 줄이겠다. 내가 에너지 쓰는 것을 이런 실천은 할 수 있는데요. 한등 끄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많이 해왔던 게.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는 그럼 어떻게 또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한 사항이 좀 있었는데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산업 활동은 자원을 많이 소비하고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면서 좀 더 편리하고 안락하게 사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건 그런 과정에서 사용했던 에너지가 화석연료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원자력이 전력 생산에서 30% 정도를 차지했었고, 근데 그게 또 굉장히 안전하지 않은 에너지고 폐기물이 오래 남는 그런 에너지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자체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바꾸는 게 지금 사용하는 걸 그대로 쓰면서 다 바꾸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건물에서 에너지의 4분의 1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다양한 그 용도로 쓰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난방용 에너지 소비예요. 난방용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냐? 단열을 강화해야 돼요. 그래서 요새 건축물의 리모델링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단열을 강화해서 단열재를 거기다 입힌다든지 셰시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 자체가 사실은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재생 가능 에너지가 또 굉장히 많은 국가들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생 가능 에너지는 그 설비를 디자인하고 또 그것을 제작하고 유통하고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고 폐기하고 이런 각각의 단계에서 굉장히 다층적인, 그러니까 아주 고급 노동력만 필요한 그런 일자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단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인적인 구성을 보면은 고급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아주 그냥 한 그런 노동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다양한 분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제공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재생가능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게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그 부문들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재작년만 하더라도 1,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에서 만들어졌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게 태양광과 태양열 분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력도 있고 풍력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분야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실은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까지 그 석탄 화력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그 기후 위기라든지 좀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삶, 그거하고 연결해서 봤을 때 그것을 위협하는, 더 이상은 지탱하기 어려운 일자리들도 있는데 그게 종사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이제 회자되는 표현이 정의로운 전환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그린 뉴딜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 전체를 바꿔 나가야 되지만, 그것이 어떤 누구도 뒤에 남겨지게 한다든지 배제한다든지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한국판 뉴딜에서도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다른 영역으로 또 하나 제시된 게 뭐냐면 사회 안전망이에요. 그래서 다르게는 우리가 휴먼 뉴딜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런 그 전환의 과정에서 탈락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소외될 수 있는 분들에게도 재교육, 재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산업이 위축이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개인은 물론이고 그 지역의 경제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보상해주고 지원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 사회가 갖춰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린 뉴딜 이런 걸 가지고도 충분히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고. 예,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창의력을 발휘해야 돼.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지금 그린 뉴딜을 추진하면서 어떤 일자리가 또 새로 만들어졌냐면요. 태양광 탐사대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30분 정도를 고용을 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많이 이야기하죠. 왜 서울에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지, 왜 농촌에 산에 뭐 이런 데 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도시는 공간이 부족하고, 이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그리고 임대료도 높고, 그렇지만 우리가 찾아보면 또 많은 그 잠재성 있는 공간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탐사대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공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잘 모르는 거죠. 자기 공간이 그렇게 쓰일 수 있고, 자기가 공간을 임대하면 임대료 수입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일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작은아마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탐사대분들이 서울시 곳곳을 다니면서 공간도 발굴하고 그 공간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이걸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는 그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공유제라 그래서. 그랬을 때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참여라는 게 의사 결정 과정에도 참여하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눠 갖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일종의 연금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입원으로서의 일자리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수익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일정 액수가 꾸준히 제공이 되면은 연금과 같은 기본 소득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린 뉴딜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어떤 그 경제 활동 자체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도 살리면서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그래서 경제를 좀 더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원재 소장님께는 이제 오늘 발제를 들으면서 그 공공자원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성북 아까 그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성북 원탁회의라는 게 혹시 네. 혹시 그게 그 어떤 있었던 사례 중에서 그 공공자원을 잘 협치를 통해서 이루어내서 다시 되살려내고 잘 활용했던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것이 좀 궁금한 질문입니다. 그 구체적인 어떤 가장 좋았던 사례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뭐 최근에 협력적 거버넌스는 뭐 사실 또 정책적으로 트렌드기도 하고
뭐 또 서울시가 이제 저는 좀 본격화된 게 서울시의 민선 오기 때부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지금 전국적으로도 많이들 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 거버넌스 협치의 가장 큰 변화가 중요한 건 시민의 재발견, 시민력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지방자치단체로 치면 서울 같은 경우도 민선 오기 전까지 한동안 시민들을 고객이라고 불렀어요. 정부도 고객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소비자라는 이야기고 그 주권자, 시민자가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은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 제공자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의 민원이라든지 과한 좀 공공 서비스의 원인이 전 거기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가 쭉 얘기하고 있는 이제 이 현대자본주의라든지 인간 자본주의를 또 본질적으로 우리 문명이 이렇게 왜 자원을 낭비하고 혹은 아니면 우리가 과도하게 경쟁하고 이러면서 이런 재난 사회를 직면했냐고 했을 때 중요한 변화인데 소비자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시민 주체라고 생각하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거는 우리가 시민이고 이 주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생각하거든요. 만약 소비자라면 뭐 내 돈으로 내가 지금 이 문제들의 원인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내 돈으로 내가 소비하고 버리고 뭐 내가 지불하겠다는데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문제를 해결될 수 없는 최근에 뭐 시민 자산화라든지 뭐 시민 주체성 오너십이라고도 말하죠. 그러니까 지구의 어떤 책임 뭐 이런 것들로 볼 때 이제 윤리의식뿐만이 아니라 그게 이제 거버넌스의 출발 지점인데 아까 얘기해 주신 이제 공유성부 원탁회의는 뭐 하나의 사례일 텐데 이제 성북에서 그 지역문화 생태계 안에서 이제 그 문화예술인들이나 주민들이 함께 그런 거버넌스를 열심히 뭐 성북구라든지 그 성북문화재단이라든지 이렇게 성북에 또 마을 만드는 그런 지원기관들과 함께 만들어 왔던 거고요. 이제 한 6, 7년이 됐고 뭐 거기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좀 지방자치단체들 이제 구 같은 경우는 예산의 한계도 있고 해서 좀 이렇게 방치되어 있던 공간들 이런 공간들을 이제 주민들이나 지역 예술가들이 직접 사용하면서 이제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벌어졌던 공간들이 어떤 커뮤니티 공간 그다음에 이제 극장 이런 걸로 활성화된다든지 그리고 고가 하부 공간 이런 이제 뭐 쓰레기를 버리고 이랬던 공간들이 이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을 하면서 거버닝을 통해서 문화 공간이나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만든다든지 이제 이런 활동들이 있었는데 그거 핵심은 이제 사실 아이디어나 뭐 그냥 뭐 열심히 협력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도시나 커뮤니티의 자원을 협력적으로 사용하는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변화가 줬던 거는 사실 공간이 뭐 성공했다 성과가 있었다 많은 사람이 왔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지역 안에 관계가 생기고 커뮤니티가 생기고 협력이 생기면서 지금은 이제 그런 공공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함께 할 때도 경제적으로 본다면 효율적인 거고 정치적으로 본다면 더 시민력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협력하는 문화를 경험하는 거 현대 도시에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사례들을 만들어 가면서 주목받으면서 최근에는 이제 뭐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 그 문화 정책 관련해서 이 모델들을 많이 차용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향을 좀 돌려서 서울연구원 김고은 박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세아령 플라자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 아까 그 발표하신 중에 스웨덴의 리투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스웨덴 리투나의 그 매출액이 그 1,000만 크로네 스웨덴 크로네로 되어 있는데 환율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억 원 정도 됩니다. 그 공공기관에서의 그 이제 항상 이런 것들이 그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그 수익을 공공성 있게 하면서 또 수익 자금 예산을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걱정이 이제 과제인데요. 저희 세아령 플라자에서 원래 입주 기업들만 가지고 뭐 이제 중간에 나간 기업도 약간 일부 포함했긴 했지만 한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이 114억 원이 됩니다. 그 한 30개 정도 기업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체들의 육성이라든가 그 사회에 파급시키는 거 이것은 사실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어서 굉장히 큰 걱정은 안 하고 있는데
그 제일 자신이 없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됐던 도출했던 과정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재사용해야 될 물건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사용, 재활용, 재활용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지역에서. 그거를 어떻게 재활용 말고 업사이클 말고 리사이클까지도 다 같이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은 어떤 것이 중요할 것인가. 저는 이번 2기 사업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냥 한국 사회 내지는 서울시라고 하는 어떤 공간과 사회 전반을 놓고 보면 지금 재활용은 공공의 관리 분야에 들어 있고 또 뭐 물론 아파트 같은 데서 나오는 것들은 아직 민간과 민간의 계약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환경부가 그 부분까지도 공공 관리로 이렇게 전환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를 하지 않고 살기는 되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택배를 받으면서 기쁘면서 또 한 일말의 죄책감을 조금씩 느끼는 그런 사회. 그래서 이 방식, 이런 삶의 방식을 한순간에 바꾸기는 되게 어렵지만 지금 정도의 재활용, 그리고 그 재활용이 공공에서 수거를 하지만 그 수거한 것이 대부분은 민간의 어떤 처리 업체로 잘 넘어가서 거기서 민간에서 건강하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서울이라는 큰 도시 내지는 아주 작은 국토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내놓는 폐기물 양을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재활용을 되게 열심히 힘을 다해서 해왔는데 재활용뿐만 아니라 재사용과 재활용까지 좀 연결시켜서 재활용을 간 걸 다시 재사용과 재활용 앞단으로 돌려놓기가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내놓은 거를 그 큰 덩어리를 모아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다 일일이 배달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투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숑숑 보낼 수 있으면 그 비용이 되게 줄 텐데 폐기물 문제의 가장 큰 고리 중에 하나가 그 운반 비용이 있거든요. 시간과 비용을. 그런 걸 생각하면 최대한 이게 발생하는 게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는지 파악해서 그 주변에서 같이 쓰고 다시 쓸 수 있는 걸 쓴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일종의 생산과 소비와 폐기물을 놓고 하는 어떤 회계 장부 같은 게 좀 잘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나온 것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최대한 재사용할 건 잘 쓰고 이익을 남기고 이건 이익이 아니라 그냥 같이 써야 돼. 공유해야 될 건 공유하고 그러면 나머지 재활용 가. 이런 식으로 좀 우선순위랑 이런 게 잡혀서 역할 분담이 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한국 사회에서는 그동안은 앞뒤 안 보고 재활용을 향해서 열심히 매진해 왔어요. 우리 사회는. 그러면 좀 이제는 앞뒤를 다 보면서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특히 그걸 하기 위해서는 민간 업체들이 건강하게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지원하면서도 또 감시해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산업이 될 수 있게끔 돼야겠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재활용 플라자의 문제는 이게 참 딜레마인데요. 들여다보면 볼수록 딜레마인데 재활용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약간 저는 재활용 플라자를 덕후의 공간이라고 맨날 그래요. 재활용 덕후들 막 그러는데 재활용만 이렇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얼마나 많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많지 않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재활용에 아까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문화적인 사람도 필요하고 이걸 가지고 재활용과 재사용과 또 다른 형태의 안전한 소각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럼 재활용 플라자는 친구가 되게 많아야 돼요. 재활용 플라자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물건을 가지고 누군가는 재활용을 하고 누군가는 매립을 하고 소각을 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최소한의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누가 어떻게 역할을 할 건가를 잘 약속하고 이행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지금 재활용 플라자는 그 자원순환 전반의 그림을 좀 보면서 기획을 해내는 사람 그 능력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서울에 있는 많은 연구자 집단들도 있잖아요. 기술력을 가진 대학이 서울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리고 서울에 있는 아주 많은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그 스타트업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재활용 관련된 거를 가지고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좀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문제를 같이 해결해낼 수 있는 공동 문제 해결의 장소, 그런 장소. 재활용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재활용을 중점으로 하되 자원순환 전반을 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좀 바뀌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도 마지막으로 해주셨고요. 질문도 이제 마지막으로 받으시는데 전반적으로 그 홍 소장님께서 이 실무 이제 여러 가지 이 자원순환 쪽의 연구도 많이 해주셨고 많은 프로젝트를 현장도 또 많이 아실 텐데요. 이 이제 앞으로의 현안 과제, 지금 코로나를 맞이해서 우리 이 기후 환경 문제나 이 자원순환 경제로 가기 위해서 코로나를 동시에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역시 그 소장님께도 가장 시급한 과제가 어떤 것인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급성의 문제, 그러니까 어느 게 앞서고 어느 게 뒤처지고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그냥 해야 될 것들을 그냥 한꺼번에 지금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해야 될 것이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결국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좀 펼쳐놓고 그것들이 될 수 있도록, 누군가 혼자서 다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역할 분담을 해서 해야 될 일들이 어디선가는 되게끔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는 사령탑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죠. 그렇다면 재활용 플라자는 서울시 내에서 업사이클과 재사용과 자원순환 문화 조성들을 위해서 전체를 조율할 수 있는 사령탑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자원순환 사회로 혹은 순환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거냐라고 따졌을 때는 결국 변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생산 단계에서의 생산 방식, 제품의 구성 방식, 재질 이런 것들도 변해야 되는 것이고, 분리 배출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선별 방식도 바꿔야 되는 것이고, 재활용 현장에서의 재생 원료의 품질도 높아져야 되는 것이, 이게 다 필요한 건데, 그럼 이런 변화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냐라고 하는 것을 따진다라고 했을 때 저는 핵심은 결국은 소비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결국은 소비자가 기업을 어떻게 압박하느냐에 따라서 기업들의 자세, 태도가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만들어서 마케팅하는 방식대로 소비자가 끌려갈 거냐, 아니면은 기업이 생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소비자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기업이 바뀌도록 할 거냐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 문제인데, 결국은 소비자 행동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비자 행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소비자들이 자원순환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 소비자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작은 모임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지만 서울시 각 구청 그리고 재활용 센터에서도 저는 너무 큰 단위에서의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커뮤니티, 그룹별 여러 바다 현장에서의 활동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작은 프로젝트들을 많이 만들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고요. 꼭 공공이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차원에서도 이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조율해주고 조직해주고 기획해주는 그런 역할들도 재활용 플라자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제언이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발표하신 중에 요코하마시에서 그 AI를 활용해서 분리 배출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 선진화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자원 감축, 그러니까 폐기물 감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디지털 경제하고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의 접합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윤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결국 일반 시민들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이렇게 접목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원도 동시에 자원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정부 정책에도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되나요? 요번에 발표된 그린 뉴딜의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6월 1일하고 7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6월 1일은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7월 14일은 사업들을 이제 담아서 이제 발표를 하긴 했는데 지금의 그린 뉴딜이든 하여튼 이 한국판 뉴딜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수정하고 보완하고 확장해 나가야 되고요. 제가 볼 때 중요한 건 이 방향성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이거다. 이걸 이제 선언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발표된 내용에는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특히 폐기물 처리 이런 거하고 관련한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담아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원순환 지금 환경부에서는 계속 그걸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아는 한. 그리고 순환 경제에 있어서 이제 이 폐기물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죠.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폐기물이 저기에서는 원료가 되는, 그리고 다시 재활용이라는 건 사실은 그 형태를 바꿔갖고 다시 에너지와 자원을 투입해야 되는 거지만 사실 여기서 하시는 것처럼 이런 재활용 같은 경우는 그거와는 또 다르잖아요. 가치를 담아내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이런 아까 또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과 디지털이 결합하는 그런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럴 때는 사실 AI가 일을 잘하겠지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는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AI 기기를 만드는 건 또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저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를 바꿔내야 되는데 이런 재활용 자체도 문화적인 가치를 담는다 그러지만 저는 이런 것 자체가 문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새는 텀블러 이렇게 쓰는 게 쿨하게 보인다는 이게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계속 확장이 되면 확산돼 나가고 하면 그런 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테고 그런 산업이 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또 거기에 디지털이 결합을 하게 되면 좀 더 자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지금 네. 얼마 전에 소장님. 지자체 강의 갔었는데 지자체 자원순환 과장님이 이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디지털과 결합한 자원순환 뉴딜이 뭐가 있겠느냐를 좀 알려달라.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들었던 생각이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안 되거든요. 디지털은 수단이에요. 그런데 지금 디지털이 마치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된 뭔가가 지상 과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자원 순환과 관련해서 순환 경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냐와 그리고 현장에서 체계를 어떻게 정비해야 될 거냐와 관련된 전략이 먼저 수립되고 이 전략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기술이 접목되면 좋겠다.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돼 뭔가가 새로운 신기한 뭔가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기존의 시스템이 정비가 우리나라 재활용 관련된 부분은 현장에서의 지금 시스템이 지금 꼬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게 들어와 버리면 더 꼬여 버려요.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혼란이 더 가중되면서 문제는 더 안 풀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기 제가 보완하고 싶은 네, 게요. 윤순진 교수님. 예, 예. 그 네. 유럽 같은 데서는 지금 그 그린 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쪽은 이미 이런 녹색 지향성, 특히 이제 넷제로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 이미 선언을 했고 그 방향으로 계속 경제 구조를 바꿔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뉴한 게 아니죠. 그래서 거기는 그린 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순환 경제, 자원 순환에 대한 것도 꼭지가 들어가 있고요. 특히 그 안을 보면 되게 재미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리할 권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수리해서 쓸 권리, 수리할 권리.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굉장히 그 수리라는 것 자체가 많이 사라져버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물건을 고쳐서 쓰는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새는 장수명이 없어요. 그냥 수명이 굉장히 짧고 그냥 버리는 것이 아주 일상, 그게 고정이죠. 그래서 그걸 수리해서 쓴다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산 고쳐주는 아저씨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수리할 권리를 인정하고 그것이 이제 그러면 수리를 또 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수리가 이루어지면 그분은 또 일자리를 갖게 되는 거고, 그런 일자리가 있게 되면은 우리가 자원을 버리는 게 아니라 수리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게 계속 뭐 아까 AI 이런 뭐 디지털 이게 너무 우리가 그 뭐랄까 선진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폐기물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량이잖아요. 그리고 생산 단계에서 재이용이든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에코 디자인을 하도록 그런 게 이제 정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내용들도 그린 뉴딜에 포함해야 된다. 네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김고은 박사님이 배달 체제를 정립해야 되고 또 회계 장부 처리하는 것에 대한 회계 장부 같은 것도 다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필요하면 그것이 만약에 자원 순환 경제에서 필요하다 그런다면 그 디지털 경제에서 블록체인 기법을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들어와 주는 이쪽에서 아까 그 홍수열 소장님이 그 기본 체계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이 들어와야 이게 꼬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 들어와 가지고 이 기본이 흔들리게 하지 말고 기본을 잘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디지털 기술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던 그러니까 자원 순환과 그 디지털 기술 혹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가장 잘 우선적으로 접목될 수 있는 건 무인해수기 시장이거든요. 그 페트병이라든지 빈 포장재를 자판기 형태로 무인으로 회수하는 이 시장 자체가 설비 투자 자체만 해도 조 단위 시장이에요. 하지만 이 시스템이 작동을 하려면 보증금 체계라고 하는 제도 정비가 먼저 되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이해 조정이 먼저 되고, 이게 정비가 돼야 이 무인해수기가 들어오는 거지. 이런 것들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너도 나도 무인해수기 설치하자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그 시설을 운영하고 수리하고 나중에 철거하고 하는 것들이 그냥 지자체 비용적 부담으로만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원재 소장님도 이제 그 한 분씩 다 말씀하셨는데 아직 말씀 안 하요. 마지막 정리 안 말씀하신 분이 이원재 소장님하고 김고은 박사님 말씀 듣고 토론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가로 안에 디지털이 마치 비물질적인 거라는 신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기후위기 관련해서 디지털 기업들이나 지금 이제 유럽 같은 데서 디지털세 많이 얘기하는 게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실제로 그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4차 산업이라고 이야기되지만 디지털 산업들도 다 그걸 시키는데 물을 써야 되고 엄청난 에너지를 써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핸드폰 같은 경우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이 안에 많은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이걸 폐기하는 거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 태워서 폐기하고 그 태우는 소년 노동자들이 암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 코로나 뭐 비대면이던 뭐 재활용의 문제든 디지털 기술을 고민하고 발전하는 건 중요하지만 사실 그게 마치 어떤 이분법처럼 비물질적인 그런 디지털의 어떤 신화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오늘 계속 얘기했던 뭐 재활용을 포함해서 기후 문제나 재난 사회에 우리가 인간이 지난 100년, 200년 동안 서구 문명을 중심으로 해왔던 기술에 대한 철학과 관점을 다시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기술의 생산력이 새로 이걸 해결해 줄 거다라는 기대. 기후위기의 지금 가장 큰 쟁점이 그거 아닙니까? 가장 기술 낙관론자들은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해결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그걸 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왜냐하면은 기술을 고민하고 발전시키는 것들 안에 지금 얘기했던 생태적인 관점이나 새로운 관점들의 기술이 필요한 거지, 기술의 생산력을 더 높여서 기술의 하이테크놀로지화 시켜가지고 그것이 이 문제 해결해 줄 거다, 그거는 저는 사실은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술의 발달의 방식, 철학과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재활용과 관련된 부분은 그게 핵심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고도화된 하이테크놀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자원을 사용하는 기술에 대한 다른 질문과 다른 접근이 필요한 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AI나 디지털 4차 산업혁명은 본질적으로 생산력의 질적 전환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생산력주의의 일자리 창출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렇다라면 그 인간의 노동력이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잉여가 된 인간의 노동력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질과 이런 것들에 관여될 것인가. 그렇다라면 사실은 이제 더 환경적인 것, 더 돌봄이라든지 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일자리와 기술의 전환, 뭐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기술을 발달시키고 이 산업을 발달시킨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많이 들으셨는데 김고은 박사님께 마지막 좀 마무리하는 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되게 서늘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우리 인간 사회가 끊임없이 고속도로 달려오면서 생존을 유지해 왔던 거를 멈춰보는 경험을 했고, 멈춰봐서 하늘이 맑아졌지만 멈췄는데도 물질 소비는 그대로 되고 폐기물은 오히려 또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걸,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 체질을 바꿔야지 문제가 해결될까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깊게 해야 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더 이거는 체질을 개선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체질을 개선하는 건 한순간에 될 수 없다. 그리고 체질을 개선하는 건 그 디지털이나 4차 산업혁명 같은 뭔가 한 큐에 한 번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아주 새끈한 기술 하나를 투입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워서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내는 지속적 노력을 통해서만 체질이 개선될 수 있는 것처럼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들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러지 않고서는 태풍이 오고 장마가 오고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소비함으로써 우리를 더 쓰레기 구덩이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몰아넣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생산하고 소비하고 버려왔던 거를 바꾸기 위해서 당분간은 어떤 비용을 치러야 되고, 그 비용을 치를 때 누구든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지 않고도 그 비용을 치를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건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꼼꼼하고 잘 던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인뿐만이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유례없는 코로나 위기를 맞이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까 발표 중에 잠깐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코로나 뒤에 더 큰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 사실 오늘 개인적으로 오늘 이 좌담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느꼈던 부분입니다. 위기는 동시에 기회라고도 하는데요. 세월형 플라자가 작은 걸음으로 3년의 걸음을 걸어오면서 느꼈던, 시민들과 함께 고민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다가오고 있는 이 미래에 저희들이 하나하나 지혜롭게 새로운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대응해 나가는 개관 3주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시민들께는 오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서 시민들과 함께 토의하는 자리는 마련하지 못했지만 질문을 저희 홈페이지에 보내주시고 저희 홈페이지 서울세화령 플라자 www.seoulup.or.kr로 들어와서 보내주시고 앞으로도 이 자원의 재사용과 재활용, 재활용을 위한 순환 경제를 향한 저희들의 발걸음이 계속되어져 나가기를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환사회 재활용의 미래를 말한다. 좌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